모노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설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저희 벌써 추석이네요. 와. 아니 벌써. 설 때 녹음 한번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니 벌써 이렇게 추석입니까? 이번 추석 때 뭐 하시죠, 조이님? 저는 사실 추석 때도 자소서를 쓸 예정이라서. 취업 준비를 네, 또 취업 준비를 열심히 열심히. 하시면 그러니까요. 키키님은 추석 연휴 뭐 하시나요? 저 짝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는 13일부터 회사가 쉬거든요. 오. 그래서 13일, 12일에 퇴근을 하고 네. 인근 산에 이제 백패킹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백패킹을 하고 네. 13일 날 저녁에는 중앙회장에서 술을 마시고 네. 그다음 14일 날은 문학경기장에서 술을 마시고 왜 그렇게 바쁘세요? 15일은 캠핑을 가서 술을 마시고 16일은 이제 아침에 러닝을 하고 17일 날 엄마 아빠 뵈러 갔다가 18일에는 이제 영어 스터디 모임을 갑니다. 와, 알차다 알차. 갓생. 네. 갓생을. 제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그래야 잊어지니까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포지님은 네. 어떻게 보내실 거죠? 저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쉬지 그치. 않을까요? 계획이 없으니까. 좋아요. 여자친구분 만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계획이 없고 그냥 그냥 밖에 나가면 다 체력 쓰고 돈 쓰고 그러니까. 근데 제일 밖에 많이 그러네요. 계시는 분이 이렇게 또 아니에요. 더 오해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명절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되게 찔리네요. 저격을. 계속 술 먹는 약속인데. 여기서 가족이랑 보낸다고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가족이랑 좀 보냅시다. 가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가족. 근데 정말 요즘에 가족의 형태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바뀌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좀 무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싫어요. 싫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가족이란 뭔지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이 국어 사전이랑 비슷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지님,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건가요? 항상 네. 마음을 놓고 있잖아요. 시키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가장 결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그죠. 네. 관심도 많고 제일 나이가 많기도 하고 뭐 네. 하니까 제일 결혼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요즘에 약간 개념은 그 국어 사전의 정의보다는 막 경제 공동체, 동료 이런 느낌, 뭔가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뭔가 좀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향해가는 그런 동료의 개념이 좀 강하지 않나. 그럼 포지님도 그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를 이제 하는데 청약을 이제 넣어가지고 서울에 청약을 넣어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계획하고 있는 뭐 결혼 시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결혼하자. 왜냐면 좋은 집에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이다. 경제 공동체네요. 그쵸. 청약 부부단? 죄송합니다. 그렇게 청약 부부단 좋네요. 청약 부부단. 알겠습니다. 키키님은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가족.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를 정의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가족 의미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뭐 회사에서 막 가족을 거론하면서 가족 같은 사이 아이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내가 주기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들도 가족의 한 형태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사실
한 달에 저희가 2번 정도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죠. 한 3-4시간씩 보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자주 규칙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없지 않나. 맞아요. 엄마 아빠보다 더 봐요.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또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친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항상. 이거는 항상 장난으로 아.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내적 친밀감이 그래도 여기 팟캐스트에도 있다 보니 그냥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 쉽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그런 한명 생각을 합니다. 입양했어요. 그쵸 이제 조이님 입양했어요. 우리 어. 입양아. 너무 조이님은 웃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의를. 저도 비슷한데 저도 약간 혈연이 아니어도 뭔가 서로의 삶을 좀 지지해주는 공동체 관계. 그래서 사실 보면 저도 대학 동기들도 그 단톡 이름이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오, 귀엽다. 오. 아니 그 다들 지금 그러면 정의를 확실히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많이 바꾸셨네요. 개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이라는 비슷한 말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식구. 식구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가족과 식구 어떤 개념이 본인한테는 더 와닿고 어떤 개념이 조금 더 포괄적일까요? 예를 들면 같은 가족이라도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식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둘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나요? 동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식구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랑 식구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같이 밥을 먹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집은 이제 다 두 분이 맞벌이를 어릴 때부터 하셨다 보니까 주중에 사실 밥을 같이 못 먹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한 끼를 같이 할 수 있을 때가 유일하게 아침 한 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을 먹는 게 약간 되게 중요한.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이게 무슨 가족이냐 이런 얘기를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식구나 가족이나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넓은 의미가 식구이지 않나. 네,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조이님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식구가 좀 더 좁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지지해준 어떤 그 관계성은 엄청 넓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제 진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살고 이런 건 전 동생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또 물리적으로 식구가 아니지만 가족으로 느껴지는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뭐 분위기가 되게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회사 되게 자유롭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각자 집에서 싸워서 같이 밥을 먹는다 했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식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내 반찬 한 번 더 나눠주고 뭐 약간 그렇게 나누면서 또 그 사이의 정을 뭐 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키키님이랑 조이님은 거의 정반대의 개념으로 식구를 바라보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개개인마다 요즘에는 식구든 가족이든 본인이 정의하는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다 결국에는. 본인이 주제 선정을 잘했다. 잘하셨다. 아이고 잘했어.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키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사, 같이 밥을 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키님한테는 제일 이상적인 가족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태가 제일 이상적인 가족일까요? 저는 그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확실히 환경이 중요한데 저희 집은 일요일 날 밥을 먹잖아요. 토요일은 엄마가 피곤해서 안 할 때도 많은데 일요일 아침 밥을 먹으면 2-3시간만 먹어요. 와, 진짜 한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밥을 계속 먹어요. 약간 재벌가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씀해 드렸다시피 코스 그런 게 아니라 코스인가요? 그냥 이제 밥을 다 많이 좋아해서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커피도 먹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 위치에서 밥을 먹는다 하면은 같이 보면서 떠들고 그래서 그 자리가 2-3시간씩 밥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근데 그때가 아니면 식구들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약간 엄마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장 봐가지고 음식 엄청 해놓고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한 끼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밥을 불편한 사람이랑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포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적인 포지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는 뭐예요?
제가 근데 처음에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컨셉을 유지를 해야 될 것 유지하자면 같기도. 청약 당첨되면 끝이다. 성공했어 우리. 컨셉 유지해주세요. 간만에 또 약간 현실적인. 그러니까 근데 온갖 뭐 좋은 말로 포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엔 어쨌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아낌없이 이제 서로 이제 쉐어하고 공유하고 뭐 쓰기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아닐까요? 네, 맞아. 와. 포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거는 또 아깝지 맞아.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까지 맞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 맞아요. 거니까요. 같이 뭐 돈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뭐 달성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뭐, 이상적일 수 있죠. 네, 서로에게 돈을 써서 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또 포지님한테는 중요한 이상적인 맞아요. 가족의 형태일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컨셉을 유지하자면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아요. 맞아요. 가족은 네.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면 가족에게 자녀란 어떤 의미일까? 자녀가 주는 의미는 이게 결혼 생활이랑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포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자녀는 가족을 형태를 이루려면 무조건 필요한 존재다라고 좀 보시나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또 새로운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이제 좀 더 깊게 풍성하게 해주는 삶 인생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뭐 애가 없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이제 그 나이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는 뭔가 애가 있으면은 좀 더 다른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나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가족에게 있어서도 뭔가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좀 더 새로운 단계로 가게 해주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자녀는. 네. 조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란? 저는 자녀에 대해서는 막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와 부모님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그 가족을 이루는 오히려 저는 부부보다 더 큰 어떤 하나의 줄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필수적이라고 그럼 보시네요. 어쨌든 자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으로 이루려면. 네. 키키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가 뭔가 이제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서로를 아기 삼게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꼭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뭔가 진정한 사랑의 느낌을 찾는 데 있어서는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큼 그걸 뚜렷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계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사실 이별을 해서 그 이별과 관련된 글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교감이 깊었던 사이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자식과 부모의 생이별을 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고통이 느껴지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어느 정도의 성숙된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그런 자식을 낳고 뭔가 이런 거를 경험해보는 게 되게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필수적이다 하면 이게 다시 어떤 문제로 또 돌아가게 되냐면 그럼 가족은 과연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 될 수가 있냐 이런 문제로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녀를 낳는 건 무조건 혈연으로 좀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혈육인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자녀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혈연이 없어도 가족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결혼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예요. 그냥 그쵸? 인척 관계니까. 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수긍이 가는데 이제 자녀는 필수적인 것 같아. 가족을 이루려면. 근데 뭐 혈연이 없어도 사실 가족을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포지님. 결국에는 너무 편해. 이제 너무 편해. 저기부터 지키니까. 퀴즈쇼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혈연이 없어도 가족은 무조건 이룰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좀? 이룰 수는 있죠. 제가 앞서 얘기한 그런 가족의 개념, 경제 공동체라면 무조건 가능한 거고 그렇지만 진정한 가족은 결국에는 혈연이다. 피를 나눠야 된다. 피를 나눠야 좀 더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진짜 전 자연스럽다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물로 태어나서 번식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진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
그런 이제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있어야 좀 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가족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없어도 뭐 가족이 될 수는 있다. 요즘엔 대양가족이라는 말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혈연이 없어도 가족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대양가족 이야기 중에서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바튼 아카데미라는 영화 아시나요? 바튼 아카데미요? 아카데미? 네. 학교 이야기예요. 실존하는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어떤 섬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방학이 되면 이 섬에 있는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그 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이. 근데 영화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아이가 좀 공부도 잘해요. 근데 약간 말썽쟁이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새 남자친구랑 사는 상황에서 얘를 방학 때 안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 남자친구랑 시간을 보내야 돼서 너 그냥 학교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혼자 학교에 남게 되니까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자기도 딱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겨울방학이니까 나가서 놀고 싶어하고 근데 결국에는 학교에 남게 되고요. 학교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리고 약간의 열등감이 있어요. 되게 공부를 잘했었는데 자기 동료들은 막 잘 나가. 근데 자기는 자기 모교로 돌아와서 선생님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는 거짓말을 해요. 막. 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이 보이니까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오갈 데도 없어서 가족도 없어서 방학이 됐는데도 학교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또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한 분은 이제 영양사 분이신데 그분도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겨울방학에 학교에 남아요. 그래서 그 세 명이서 같이 겨울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셋이 지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뭐 사실 큰 저기가 없어요. 에피소드가. 근데 결국에는 이 셋이 가족을 이룬다. 이 큰 주제가 대양가족의 형태다. 이게 이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대양가족이라는 거를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야 혈연 없어도 가족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가족의 형태는 입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이라든가 계속해서 법 제도화 안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지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형태도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까 이제 키키님이 말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팟캐스트 하는 멤버들 우리 한 달에 2번씩 보는데 다 각자 따로 살아도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조이님.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족의 코어 자체는 부모 자식 관계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윤호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천천히 생각을 했는데 이런 대한가족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유사한 관계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그 영화 얘기 들으니까 그 해리포터에서도 그 해리가 사실 맞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 론 위즐리의 가족이랑 네, 어떤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사실 그 가족에 편입하고 싶어서 지니와의 어떤 관계를 가진 거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들었어요. 그거. 그쵸. 너무 설득력 있다. 그쵸. 사실 뭐 다른 어떤 시핑도 있었지만 그런 지니와의 관계가 된 게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정말 그 가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정말 혈연이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과 같은 유사한 관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키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열려있는 사회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참 그 영화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진 영화인데 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맞아요. 뭔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이루었다 뭐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취하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우리가 뭔가 각자의 상처가 생겼을 때 그 가족은 그것을 치유하는 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한가족
하나의 찬성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제도다. 있다. 네. 포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개념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전통적인 그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아무런 연이 없는, 그러니까 특히 혈연이 없는 그런 관계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네가 뭔데, 약간 같이 뭐 같이 생활을 하고 지내도 뭐 훌쩍 떠나도 사실 아무런 그런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가능할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것들이 인식에서 아니야, 대한가족도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어.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인데 그걸 가족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칭할 거야 라고 인식이 많이 바뀌면 결국에는 그게 또 다시 또 이제 법제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사는데 그 동성 부부에 대한 문제도 그쵸. 사실 내 안위를 나중에 걱정하게 되잖아요. 책임져 줄 수 없는 맞아요. 관계니까요. 맞습니다. 둘이 사실혼으로 살아도.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또 법제도 문제로 가기 때문에 대한가족의 이 형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요거 관련해서 동성 부부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생겼잖아요. 그쵸, 맞아요. 소식을 한번 들으셨나요, 포지님? 네,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인정을 받았다, 동성 부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동성 부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을 했어요. 결국 이 판결을 통해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동성 부부예요. 남성 두 분인데 네. 이 두 분이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뭐 당연히 혼인 신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뭐 찾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서 혼인 신고를 제출을 할 수가 있대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행정 직원분이 그 혼인 신고를 전산으로 올리고 그게 승인이 나야 되는데 승인이 안 난대요. 동성이면. 그래서 신고는 할 수 있대. 결국에는 승인은 반려를 받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소성욱 씨라는 이 동성 부부 두 분이 혼인 신고는 못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냈는데 그 당시에 네. 그 실무자분이 승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는 피부양자가 됐던 사례인데 이게 나중에 조금 일이 이슈가 되면서 네. 그 국민보험공단에서 다시 반려를 시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송에 갔는데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 소성욱 씨 부부가 이긴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로 인정이 돼버린 상황.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쵸. 전개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분은 지금 서로 피부양자로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게 된. 그래서 이런 대한 가족이든 동성 부부든 이렇게 가족의 형태를 제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지님?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의 제도도 충분히 고려를 많이 한 제도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신중해야죠. 그리고 근데 그 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그런 단어의 뜻만 봤을 때는 뭔가 부양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네. 뭐 거기까지는 이제 허용이 되겠지만 근데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제가 이 부동산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예컨대 뭐 우리 제도 중에 특별공급 부동산 특별공급 제도 중에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동성끼리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해도 그럼 그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바뀌어도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대로 신혼부부로서 우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왜 신혼부부 그 주택
공급의 대상자는 아니냐. 이것도 이제 아마 또 이제 시작이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네. 그냥 그런 뭐 개인적인 뭐 동성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사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뭐 큰 혼란을 이성이 이제 뭐 결혼을 하고 하면은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성이 그렇게 결혼을 하면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진짜 얘네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런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특혜를 주는 거는 그런 맞아요. 존재라는 게 이제 인정이 돼서 특혜를 주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서. 네.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아직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키키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동성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대한가족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한가? 네. 진짜 어려운 말인데 아까 이제 포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분명히 혼선이나 혼란을 일으킬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니즈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혹은 원츠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하면은 이게 언제 뭐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 저희 사회가 좀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발걸음을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실제적으로 프랑스 같은 이제 나라에서는 다양한 좀 가족 형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제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제화 언젠가는 필요하다. 생활 동반자법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인가? 혹은 법제화가 먼저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네. 저는 그거에 있어서 항상 법제화가 되어야 인식도 변할 수 있다라고 좀 믿는 편이다 보니까. 저도 공감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노멀로서 인정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좀 선진국은 생활 동반자법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혈육과 또 결혼의 방식이 아니면 사실 가족이 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법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이용이 나쁜 이용이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 시리얼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친구를 입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인 입양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맞아요. 성인 입양. 네, 우리나라가 성인 입양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이분이 친구를 딸로 입양을 하시고 서로 가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뭐 법제화를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주장도 해야겠지만 사실 지금 있는 이 법을 또 잘 활용만 하면 또 가족의 형태로 지낼 수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똑똑한 선택. 제가 포지님을 입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지는 저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가족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는 살짝 저는 좀 그쵸? 슬프기도 해요. 좀 슬프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근데 저는 키키님 말씀도 동의를 해요. 법제화가 먼저가 돼야 맞아요. 네, 이 사회의 인식이 바뀐다. 맞아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가 먼저인지. 네. 수금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토요일에 쉬게 된 것도 사실 법제화가 먼저였다고 저는 봤거든요. 원래는 엄청 반발이 심했었는데 어쨌든 그걸 하나의 법으로 정해놓고 나니까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사회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맞아요. 예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규제가 되게 세야 되는 것 맞는 게 저도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음주운전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저희 막 어릴 때 어르신들 막 그 묘소 가가지고 차례 지내고 나서 거기서 한 잔씩 하시잖아요. 네, 괜찮아 한 잔 했으니까. 우리 때는 그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진짜 어릴 때 막 5살 6살 때 이럴 때는 한 잔 하고도 뭐 바로 앞이면은 그리고 경찰한테 어필해요. 음복 한 잔 했어. 그러니까요. 가세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그거는 나죠. 인식이 변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는 법제화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뭐 김영란법도 그렇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나눠볼 이야기는요.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식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3, 40년 이후에 세대에는 또 어떤 형태의 가족이 좀 나타나게 될까요? 포지님.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죠. 그냥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가족이 없어지지 않을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질까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사실 가구라는 말도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가구. 그러니까 그런 계속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너무 좋아요.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요. 요즘 부동산 많이 스터디하시나 본데요. 원래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상승론자들 뭐 좀 나쁘게 부를 때는 폭등이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인구는 줄어들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서 가구 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이 많은 부동산 수요를 받아줄 사람들은 계속 생겨난다. 그분들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는 계속 느는 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갈수록 그런 게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리 다음 세대는 진짜 1인 가구가 훨씬 더 늘어날 결국에는 가족이 같아요. 없어지게 되는. 그리고 개인주의 이런 것도 점점 더 강해지니까 맞아요. 그냥 뭐 가족 없이 그냥 혼자 살다가 뭐 죽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에도 너무 공감이 가긴 해요.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부동산이 뭔가 이제 상승론이 될 것이다. 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공급도 그에 맞춰서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사줄 소비 시장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 소비력, 다른 말로 했을 때 생산성이 그만큼 빠르게 증대하고 있냐? 저는 그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괴기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괴기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저희 팟캐스트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저희 또 여둘톡 선배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처럼 정말 평생을 40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친구들 2명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뭔가 누구랑 함께 살고 싶은데? 라는 아이디어로 친구끼리 이렇게 집 살림을 합쳐가지고 집을 사서 가족을 만든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산성이 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상승론은 좀 어렵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대신에 뭐 한두 사람씩 3-4명씩 전혀 이제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집을 사는 형태 뭐 이런 형태도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조이님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어쨌든 인간은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좀 정서적인 유대감을 나와 나눌 어떤 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 동생인데 뭔가 저한테 있어 최후의 인간관계? 가족. 네, 근데 너무 부럽다. 아무리 내가 못된 짓을 해도 남아주는 주변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게 동생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사회에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입양한 자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관계만 있다면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얘기해 주시죠. 어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여행을 끝나고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싸웠어요. 짐을 찾는 상황에서 싸웠는데 그래서 저희 각자 지하철 따로 타고 집으로 왔는데 같은 집으로. 뭐야?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유치하다. 아니 왜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짐을 샀는데 동생이 저한테 너무 말을 막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약간 화가 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서 약간 토를 하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갑자기 동생이 왜 이렇게 나 오래 기다리게 했냐. 그럼 저는 이거죠. 짐을 찾는데 너가 기다린 거냐. 짐을 기다린 거지. 날 기다린 거냐. 막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너무 말을 좀 싸가지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화가 나서 그럼 나 먼저 갈래? 이러고 그래? 난 먼저 갈래? 이렇게 해서 따로 갔는데 결국 같이 집에 와서 라면을 먹었다.
아 그래서 궁금한 거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아, 이게 너무 웃긴 게 제가 먼저 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을 타고 동생이 급행을 탔어요. 너무 못 참겠어요. 그래서 먼저 도착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의 화해를 하고 울었어요 또? 아니 약간 라면이 맛있어서 울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이게 있어요. 한국의 맛이다. 네. 그치. 약간 너무 어쨌든 웃기다. 이런 정말 끊어질 수 없는 어떤 관계는 사실 근데 혈연이 아니어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동생이라고 어떠세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진짜. 진짜. 번뜩 그쵸, 든 그쵸. 생각인데 그 영화 허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가족이 또 자리를 생길 수도 있겠네요. 대체하는 거죠. 포스트 휴먼. 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양이들, 강아지들로 진짜요? 반려 뭐 로봇이 생겼어요? 아니요 반려들한테 그런 유대 관계를 느끼면서 아. 살아가고 있는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공지능도 그걸 또 해줄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근데 너무 씁쓸할 것 같아. 그래도 약간 관계라는 거는 스킨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이제 막 그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이제 맞아요. 사람이랑 똑같은 거지 완전. 근데 좀 그렇다. 내 마음이 이상형이랑 아프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엄청 똑똑해. 사람 같아. 근데 그게 약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건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한 거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 근데 마음이 실제로 아프긴 그 하다. AI 챗봇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화형 AI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AI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어떤 윤리 강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정말 친밀감이 종이 한 장 정도로 인간과 인간 정도로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조이님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저희 같은 세대라면서요. 시작할 때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가족에 관련된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포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가족의 형태를 띌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한 스푼의 시간이라는 구병모 작가의 소설인데요. 너무 좋아요. 네, 어르신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로봇이에요. 아들이 옛날에 시켜놓은 로봇인데 아들의 형태로 너무 똑같이 생긴 로봇인데 그 로봇이랑 그 아버지랑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로봇이 이제 감정이 생겨버려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나의 가족의 형태를 띠는 그런 좀 따뜻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진짜 포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뒤에는 이런 가족의 형태 그리고 그 AI가 어떻게 그 윤리강령을 뛰어넘어서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되는지 구병모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너무 재밌는 작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키키님 한 개 뭐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가족 관련된 이야기? 가족 관련된 거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결혼도 혈연도 아닌 동거의 형태로 조립식 가족 DIY 패밀리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네. 저희 김하나 작가님, 함선우 작가님의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들톡을 꼭 들어보시길. 이건 팟캐스트가 아니라 네. 이분들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네. 책을 냈어요. 책이군요. 네,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에세이집인데 네. 거기서 이제 둘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둘이 같이 살게 되었으며 살면서 어떤 고충이 있었고 또 어떤 행복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담겨있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팟캐스트가 나왔어요. 19년도에 이 책이 나왔고 그래서 21년도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하셨고 최근에 이 책이 5년 뒤에 그러니까 최근에 네. 24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이. 네. 읽어봐야겠네요, 진짜. 네, 저는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조금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미래의 가족 형태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네. 조이님은? 저는 그 들으면서 계속 생각났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중국 드라마 중에 이가인지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가인지명? 네, 이게 이제 곧 아마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아빠가 둘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부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고 성도 다른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빠 한 명한테 속하는 어떤 입양 가족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고 이제 다른 아빠 한 명은 돈을 벌어오고
입양한 아빠는 집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이게 약간 저는 식구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인데 세 명이 이렇게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라서 좀 이 주제랑 맞지 않나 생각했어요. 재밌겠다. 이가인지명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이게 하반기에 JTBC에서 네 맞아요. 기대된다. 맞아요.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마지막 포지님. 저는 이제 좀 라이트하게 두 콘텐츠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그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그 초능력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따뜻해요. 가족 단위예요. 약간 가족 단위. 초능력 가족 이렇게. 유전. 네, 그래서 그런 유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네. 무빙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여러 가족이 너무 나와서. 따뜻하고. 그렇고 그냥 또 생각나는 거는 조정석 신민아 배우님 나오시는 그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 약간 처음 이제 가족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과정 결혼하는 그리고 과정. 그 신혼부부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이거 뭐 유명한 영화여가지고 그 리메이크작이죠. 옛날 영화. 맞아요. 90년대 영화를 리메이크했대요. 그래서 요거 전 되게 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서. 네. 너무 재밌는 컨텐츠를 진짜. 그러니까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4년 정도 만나면 좀 권태기도 오고 이게 뭐 얘랑 이제 오래 만났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의 그 천상의 배필이 맞나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의문이 드는데 이제 하나하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얘밖에 없구나 이런. 좋습니다. 저희 추천작 그 콘텐츠들 다 다양하네요. 그쵸. 다양한 또 진짜 가족의 형태예요. 우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하나씩 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추석 특집으로 늘 뭐 명절 이야기하면 식상한 거 많지 않습니까? 뭐 며느라 뭐 아니면 뭐 또 연기 시작했어. 아니면 뭐 친척들이 애비야. 불기짜다 이런 내용이나 뭐 고부 갈등 아니면 뭐 늘 나오는 뭐 취업 언제 할 거냐 뭐 결혼 그쵸. 언제 할 거냐 맞아요. 그자비 뭐 이런 것들 너무 식상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대한가족이라는 주제로 너무 좋네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연휴 좀 이번에 기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본인만의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퇴근을 해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